대초 녹음 시작 준비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죠. 내일부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남쪽에는 벌써 시작을 했는지 모르죠. 제주도 쪽에는.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알려드린 거죠. 이 책입니다. 신인간 과학입니다. 원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곧 Der Mensch und die Wissenschaft. 하나님, 인간, 그리고 학문, Wissenschaft,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과학, 학문, 비슷한 얘기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과학은 주로 우리에게 자연과학을 얘기하죠. 근데 원서는 자연과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특정하려면 Naturwissenschaft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Wissenschaft라고 했습니다. 학문이에요. 영어로 Archaeology. 그렇게 영역이 될 겁니다. 이 책 원서가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1999년도. 그리고 번역된 거는 2018년. 한 20년 후에 됐군요. 이 책은 어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담한 내용입니다. 여기 학자들의 면면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한스 페터 뒤르라고 해서 물리학자, 철학박사, 1987년부터 뮌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다. 핵물리학자, 입자물리학자, 중력 이론 분야의 전문가, 평화문제 연구로 1987년 대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어서 클라우스 미카엘 마이아비히, 또 한스 디터 무칠러, 네 번째 나온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 앞에 나온 무칠러는 가톨릭 신학자고요. 볼파르트 펜넨베르크, 이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제가 조금 아는 그분의 학문을 제가 좀 알죠. 그의 신학을 좀 알죠. 볼파르트 펜넨베르크의 계시론으로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수준은 높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통과돼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볼파르트 펜넨베르크의 계시론 문제예요. 다음 생물학자 부케티츠 나옵니다. 둘, 넷, 다섯 명이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입니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9쪽이에요. 아니 6쪽이군요. 이건 참 책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쪽수하게 되면 요 밑에 달리잖아요. 혹은 위에 달리거나. 근데 약 옆에 이렇게 옆에 조그만 글씨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눕혀서 되어 있어요. 글씨가 006, 007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옆으로 뉘었어요. 프롤로그 제목은 세상을 이해하는 두 방법론의 만남입니다. 신학과 과학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쭉 강독한 맥그레스도 두 학문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도반으로서 같이 길을 갈 수 있다.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길동무다. 그런 입장으로 되게 책을 썼습니다. 이 책도 좀 비슷한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이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세상을 이해하는 두 방법론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신학이면 신학 한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야지. 또 과학이면 과학으로 다 할 수 있어야지. 뭐 두 가지가 있냐? 뭐 다른 것도 더 이제 맥그레스에 의하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다층인 그림들이 다원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 세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은 이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습관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그게 이제 모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주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 관점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교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인식을 서로 대립하는 진실로 여겼다. 여러분, 맥거레스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서로 투쟁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했죠. 교회는 자연과학적 인식이 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자연과학의 성과는 사람들에게 과학이 전능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었다. 학자들 중에는 언젠가는 정밀한 지식이 종교를 대체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밀한 지식. 독일어로 달아놨네요. Exactes Wissen. 정밀한 지식. 아직 지식이 완벽하게 발전하지 않아서, 과학이죠.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정말 세계를 다 해명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도 필요 없다는 거겠죠. 신을 만들어낼, 신과 같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실 테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런 기대는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프롤로그를 쓴 사람이 한스 피터 듀이르라고 다섯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사람 물리학자, 물리학 교수, 철학 박사, 핵물리학, 입자물리학, 중력 이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학이 아주 정밀한 지식으로서 종교를 대체한다? 이건 안 된다. 실현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통찰은 객관화할 수 없는 총체적인 진실의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이런 표현들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더 설명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또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또 머물러 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종교적 통찰은 객관화할 수 없는 총체적 진실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총체적 진실. 진화면 진화, 중력,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화학 작용까지 그게 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총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적인 것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종교적 통찰은 그런 건데 총체적 진실에 토대하고 있는데 자연과학 인식은 전체적인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분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게 됩니다. 부분적인 거,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원래 신학도 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총체적
진실을 늘 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그렇진 않습니다. 현상, 부분적인 현상, 여기에 몰두하는 거죠. 이걸 뭐 제가 예로 들어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학문을 하고 이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견해를 만들어내고 그 견해를 실험 및 측정의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다. 맞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얻게 되는데 빛의 속도도 내고 소리의 음성의 속도도 내고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 만들어내고 이게 다 법칙들이거든요.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법칙이 즉각이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자연과학의 일반 법칙이 신적인 이성의 역사라고 보는 해석도 드물지 않다. 신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성, 신적인 이성. 이게 역사. 이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하는 일입니다. 자연과학의 일반적인 법칙이 신적 이성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드물지 않다. 네, 이해가 됐죠? 이렇듯 자연과학을 통해 자연계의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얽혀있는 모습을 풀어내고 밝혀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지금 이 대기 이 공간 안에도 전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의 과학적 지식이 종교적 지식을 대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 세상을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로서의 신, 생명 충만 이런 경험들을 대신하기는 힘든 거죠. 인간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신적 이성과 직접 만나게 된다. 직접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과학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라는 신에게로 향하는 그런 직접적인 통로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에 앞서 직접적이고도 직관적으로 통찰되는 그 무엇이다. 우리 이성적 작업을 통해서 쭉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신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 종교라고 했으니까 꼭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원에 대한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얻은 인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양자 물리학은 이 신학과 종교학에서 우군을 얻은 겁니다. 객관적 실체로서 이 세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게 거기서 증명되는 거니까요. 이 양자역학에 들어오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도대체 과학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관성의 법칙에 지배되는 물질이 이건 이제 뉴턴에 의한 그
역학입니다. 기계적 역학이에요. 탁탁 들어 맞아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물리적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 등등등등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은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의 더 근원에 되는 그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 더 작은 세계에서는 이러한 기계적 역학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계더라 하는 거죠.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미시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거시 세계의 축소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한 거죠. 다른 거예요. 원자는 물질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미니 모형 같은 것이 아닌 까닭에, 이제 이제 핸드폰,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이거 작게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작게. 그럼 거기에 이제 원소의 단위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작은 알맹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 당혹스러운 거죠. 가장 작은 그 세계로 입자로 들어가 보니까 그건 입자가 아니더라. 어떤 이런 물질의 원리가 통용되지 않은 거죠.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커다란 충격을 받은 20세기 물리학자들은 다시 신학자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과학을 배운 신학자들은 메카레스라든지 대표적이죠. 그들은 이런 자연과학적 인식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종교적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해석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적인 평화를 위해 서로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왔던 신학과 과학이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분야죠.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런 정도죠. 각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대편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다. 여기에 양자역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 신인간과학은 이렇게 갈수록 활기를 더해가는 신학과 과학 간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종교와 자연과학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어떻게 서로에게 생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두 분야 간의 대화에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가로되어 있어. 자연과학 언어하고 종교, 신학의 언어는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리얼리티라고 한다면 입자겠죠.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생각했죠. 그러나 신학에서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고요. 대화를 진행하는데 거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과 과학 같은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할 때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진화를 거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 인간은 시간이 이제 남았죠.
처음에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손으로 만져 이해해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물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사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표현하고 있을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의 언어하고 비슷한 거죠. 다 구체적인 사물하고만 연관되는 거죠.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은 그저 상징적으로만 묘사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상징적인 묘사는 그 뒤에 숨어있는 참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토스카나에서 나눈 대화가 이 5명의 석학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장소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언어의 한계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긴 있으나 대화가 의미를 잃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의 대화가 뜻스럽고 공감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한계를 알수록 겸손해질 테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세계상을 정립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개별적인 현상을 커다란 전체의 일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는 전체가 아니다. 일부다.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코끼리의 털 하나 갖고 지금 연구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전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낱낱이 쪼개 분석하는 자연과학의 방법이 아닌 바로 그 전체에 대한 주관적인 통찰과 종교적인 관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참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는 총체, 생명의 총체니까요. 근데 경험하는 거죠. 뚫어보는 거죠. 직관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 부분적인 것의 정밀성에만 딱 머리가 꽂혀 있어서 이런 말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 종교, 기독교 이거는 그런 정밀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느낌 이런 정도야. 그런 정도로 생각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통찰과 종교적인 관절을 통해서 관절을 또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맥커레스 책에도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맥커레스가 이 책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독일어로 된 거요. 여기 도움을 받았겠죠. 그 책에 이게 참고 도서로 나왔나? 한번 볼까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왔을까? 찾기가 지금 이 시간을 찾기는 좀 그렇겠죠.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쓴다면 안 되겠네. 폴킹 나왔고,
왜 찾아보기 힘드네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책에 참고하시 분명히 맥그레스가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요. 많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책을 안 읽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다 눈에는 띄지 않네요. 자연과학적 사고방식과 현기적인 날만큼 빠른 기술의 진보로 우리는 점점 그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오늘 종교가 오늘날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까닭이다. 이유다. 한스 피터 뒤르 이 사람의 대표로 말은 말이죠. 프롤로그인데 이거 썼습니다. 1596년 9월 면신입니다. 그 다음 차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4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4번 만났는가 봅니다. 4번 모임을 가졌나 봅니다. 1장은 우주, 2장은 생명, 3장은 정신, 영이라고도 합니다. 4번은 새로운 세계관을 향하여. 그 4장에는 뭐 대담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을 요약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요 장에 따라서 그 안에 소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책 뒷부분에 에필로그하고 옹균이의 말이 있습니다. 에필로그만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거예요. 288쪽 책 읽기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필로그 결론이기도 하고 뭐 요약이기도 하고 할 텐데 미리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이름이 앞에 그 대담한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잉카 큐벨, 루이스 자울, 한스 피에터 퓨셔 있습니다. 에필로그를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에필로그를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거로 예상했는데 아니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네. 이렇게 짧은 에필로그를 이렇게 3사람이 이름으로 낸다는 게 뭡니까? 그 앞에 내용에 이 사람들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건 약간 예상 외네요. 에필로그, 프롤로그는 맞는 뒤르가 썼고요. 그렇게 됐고 그건 맞는 얘기고, 근데 에필로그도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네요. 어쨌든 그건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책을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 짧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8조 참선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근원적인 질문. 이거는 자연과학이 대답을 못 주죠. 또 생명은요? 정신은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그 질문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은 어디서 온 거냐?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세계에 이제 이런 거는 자연과학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는 대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좀 충실하게.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깨달음을 향해 정신을 모아야 될까? 좀 밥 먹을 때야, 직장 가야 될 때야, 정신을 집중하는 건가? 그게 나은가? 혹 그러고 싶다 해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서양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 답을 얻거나 파악하고 대상을 조각조각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요. 물리, 화학, 생물학, 고고학, 뭐 등등 무의식의 심증, 심리학 다 그걸 분절, 분석해갖고 알아야만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이렇게 의문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강박관념을 잘 드러낸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자 세계를 이해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토스카나에서 나눈 사흘 간의 대화는 서양의 세계관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도 양자 물리학과 진화론적 인식론은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은 자신만이 세계의 궁극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대화에 참가한 학자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을 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얻은 조각 그림들이 모여 비로소 세계 전체 모습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관점은 맥그레스 이야기하고 통합니다. 물론 그렇게 드러나는 세계가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습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에 대해 새로이 사색하게 하고 모든 대답은 또다시 우리를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한다. 그렇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간과 세계와 우주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네요. 이거 짧은 글인데 참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을 했던 거하고도 많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음에 쏙 드는 이 에필로그입니다. 짧지만 좋았어요. 옹균이의 말이 있는데 옹균이의 말 이건 뭐 나중에 시간이 혹시 조금 있을 때 따로 읽어보고 이거는 뒤로 밀어놓고 에필로그 읽은 걸로 오늘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주.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우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나 우주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생명 경험에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서 자기 실존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또 주어진 것만큼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런
우주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